안녕하세요. 컴퓨터 개념의 실습 12주차 실습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일 I/O, 파일 입출력과 그리고 구조체와 유니온이라는 그런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파일 I/O는 저번 주차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던 내용을 좀 더 추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리고 구조체는 이번 주차에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 파일 I/O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이런 입출력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스트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스트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일상생활에서 스트리밍을 한다라고 했을 때 유튜브 스트리밍이나 무슨 뭐 멜론이나 벅스 이런 음악 스트리밍을 한다든가, 아니면 단순히 생각해 봤을 때 이 스트림이라는 의미가 게울물의 흐름과 같이 어떤 흐름을 의미하고, 이걸 컴퓨터에 접목을 시키면 이는 데이터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표준 입출력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입출력이라고 했을 땐 입력으로, 컴퓨터에 입력을 할 때 키보드라는 매개체를 사용을 해서 입력을 하고, 그리고 컴퓨터가 우리한테 보여줄 때 출력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모니터를 통해서 출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를 표준 입출력이라고 하고, 이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스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키보드와 모니터 그림이 있는데, 이 중간에 컴퓨터가 연산을 해서 여기서 키보드로 A, B, C라고 보냈을 때 인풋 스트림, 이 스트림을 통해서 컴퓨터로 전달이 됩니다. 컴퓨터 내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연산 결과에 따라서 아웃풋 스트림으로 이 A, B, C라는 값이 그대로 전달돼서 모니터에 A, B, C라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위와 같은 단계를 거쳐서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키보드로 입력을 받을 때의 스트림과 모니터로 출력을 할 때의 출력 스트림을 일반적으로 표준적으로 출력한다는 의미에서 스탠다드 인, 스탠다드 아웃이라는 의미에서 std in과 std out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td in과 std out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stdio.h라는 헤더 파일을 포함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stdio라는 의미가 표준 입력과 출력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야 우리가 scanf 함수를 통해서 입력을 받고, 또는 뭐 printf 함수를 통해서 출력을 하는 이런 행위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키보드로 입력을 통해서 다시 모니터로 출력을 하는 그런 과정을 보였다면, 이제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게임의 데이터 파일을 읽어서, 세이브 데이터를 읽어서 게임을 플레이하고, 그리고 다시 이 게임 정보를 다시 저장을 하는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는 뭐 어떤 키보드 입력이나 또는 현재 게임을 하면 플레이하고 있는 데이터가 모니터로 출력이 되는 그런 과정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표준 입출력이 아니라 파일 입출력을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파일 입출력을 하는 과정은 마찬가지로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으로 전달이 되고, 그리고 작성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이 텍스트 파일에 어떤 의미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고, 이것을 컴퓨터에서 읽어서 컴퓨터에서 A, B, C, D라는 이런 문자를 이 텍스트 파일 뒤에 추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인풋 스트림에서는 이 데이터를 전송을 해서 컴퓨터에서는 읽고 연산을 한 다음에 다시 아웃풋 스트림으로 처리가 돼서 다시 원래 텍스트 파일에 맨 말미에 A, B, C, D라는 문자를 작성을 하고 저장을 하면
파일 입출력의 한 예시를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 부분이 표준 입출력, 표준 입력과 표준 출력의 스트링으로 구성이 되었다면 현재 이곳에는 표준이 아니라 파일 스트림으로서 전달이 돼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스트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강의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교수님께서 이 스트림 관련한 그런 헤더 파일을 추가할 때 헤더 파일 C++에서 동작하는 헤더 파일로 그렇게 강의를 해주셔서 저 또한 그거대로 맞춰가다 보니 C++로 이 과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맨 처음 시간에 C랑 C++로 이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다시 한번 이 C++ 문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고 과제도 C++ 언어로 나갈 텐데 이 설명을 듣고 과제를 하면 PPT를 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과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됐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설명을 하면 여기 왼쪽에 있는 코드가 C++ 코드이고 오른쪽이 단순히 그동안 작성했던 C 코드입니다. 보게 되면 문맥 자체는 똑같은 코드입니다. 자료형을 선언하는 방법도 똑같고 메인 함수 안에서 동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다른 점은 제가 여기에 빨간색으로 글씨를 작성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include 하는 헤더 파일의 이름이 다르고 여기 네임스페이스 이름 공간을 지정하는 부분과 printf와 scanf로 입출력을 담당했다면 C++에서는 표준 입출력을 cout과 cin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출력과 입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 왼쪽으로 꺽쇠 2개, 오른쪽 꺽쇠 2개를 통해서 out이라는 의미가 출력을 하는 것이고 입력을 한다는 게 in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호를 통해서 우리가 입출력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는 표준 입출력을 include하는 파일이 stdio.h였다면 C++에서는 이 표준 입출력을 담당하는 게 iostream이라는 헤더 파일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 우선 다르고 그리고 이름 공간을 지정하는 공간이 코드가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입출력을 담당하는 부분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설명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왼쪽이 C++고 오른쪽이 C코드라고 봤을 때 변수를 선언한 부분은 똑같지만 이제 출력과 입력을 하는 부분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C부터 보면 이 printf와 scanf 함수를 통해서 내가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출력하고 싶을 때 이렇게 쌍따옴표를 통해서 문자 이름을 의미하고 이와 같이 출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C++에서는 같이 cout이라는 곳에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집어넣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왼쪽으로 향한 꺽쇠가 이 cout 쪽으로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집어넣겠다 라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의 문자열 또는 어떤 변수의 표현이 끝나게 되면 이렇게 단위를 설정해서 다른 문자도 계속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endl이라고 이런 명령이 들어있는데 이 의미는 \n입니다. 즉 개행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printf를 통해서 한 줄 띄는 그런
문자를 출력하고 싶을 때 이곳에 백슬래시 n을 출력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이 똑같은 동작을 하는 그런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입력을 할 때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scanf 함수를 통해서 %d 라는 이 포맷을 통해서 내 변수의 주소를 전달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C++에서 보게 되면 이제는 반대로 왼쪽으로 향한 꺽쇠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향한 꺽쇠로 이와 같이 베리어블 변수에 값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cin이라는 이 함수를 통해서, 다시 이 문자를 통해서 variable이라는 변수로 어떤 값을 전달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앞의 그림으로 다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이 존재할 때 이 인풋 스트림을 C++에서 가리킬 때 이 부분을 std, 다시 cin, 그리고 아웃풋 스트림을 가리키는 명칭이 cout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는 표준 입출력에서, 단순히 표준 입출력에서 입력과 출력을 가리키는 스트림이 cin과 cout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cout으로 hello world라는 문자를 전달을 하고, cin이라는 스트림에서, 입력 스트림에서 variable이라는 값에 어떤 값을 입력을 받는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출력 예시인데, cout으로 variable is 현재 입력받은 값을 출력하는 그런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다시 추가로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반복문에서 반복문 변수 i의 값을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반복문 출력 예시라고 생각을 했을 때 cout i는 i입니다. 네. 이와 같이 작성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i라는 변수가 값이 1이었다면 i는 1입니다. 다음에 2였다면 2입니다. 3입니다. 이와 같이 출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를 C 언어에서 그대로 진행했다면 이 부분은 i는 %d입니다. 네, 이와 같은 형태로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좀 지저분하게 강의 자료가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약간 C++가 조금 더 사용하기에 C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지저분하다는 생각을 받을 수 있는데,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표현마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C++를 다시 배우고 이런 차이에 대해 비교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입력을 할 때에도 이제 C 언어에서 scanf 함수를 통해서 여러 입력을 받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여러 개의 변수에 이와 같이 문자 입력을 받을 수 있는데, C++에서도 뭐 A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와 같은 형태로 입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여기서의 차이는 여기 주소 연산자가 붙지 않았다는 점, 그 차이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Cout은 스탠다드 아웃풋, C는 스탠다드 인풋, 표준 입출력을 담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에서 파일 입출력을 담당하는 이런 헤더 파일도 존재하고 이와 관련된 함수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면 우선 include fstream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헤더 파일을 통해서 우리가 파일 입출력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C++ 코드를 보게 되면 여기 iostream이라고 하는 표준 입출력을 담당하는 이 헤더 파일을 선언했던 반면에 여기는 io가 아니라 fstream이라는 이 헤더 파일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일에 쓰는 그런 과정부터 먼저 함수를 소개하면 이와 같이 ofstream이라는 명칭을 작성하고 그리고 그 뒤에 내가 지정하고자 하는 파일 스트림의 이름을 이 뒤에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명칭은 단순히 변수를 선언하는 형태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int a라고 우리가 변수 선언을 하듯이 ofstream을 앞에 작성하고 그 뒤에 파일을 쓸 때 사용할 파일 스트림의 이름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파일의 경로와 우리가 파일을 알아야 그 파일의 문자열을 쓰고 읽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파일의 경로와 그리고 어떻게 이 파일을 쓸 건지에 대한 모드를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와 같이 먼저 변수 선언을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 선언된 파일 스트림 오픈 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위와 같이 선언했던 것을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차이점은 이 정의를 하면서 바로 선언을 하거나 또는 먼저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일을 여는가 그 차이입니다. 파일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파일을 쓸 때는 ofstream이라고 썼던 반면에 여기는 ifstream이라고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o와 i라는 명칭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은 아웃풋, 이것은 인풋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입출력을 도와주는 함수입니다. 우선 이 두 함수는 입력과 출력을 담당하는 그런 함수인데 우선 이 get과 put이라는 함수는 1바이트의 캐릭터, 즉 문자 하나를 읽고 쓰는 그런 기능을 담당합니다. 문자열이 아니라 하나의 문자를 출력하는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 사용을 할 때 이와 같이 반복문의 형태를 통해서 파일의 전체를 읽거나 또는 일부분만 읽거나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는데 여기 반복문의 while 안의 조건을 보게 되면 myfile.eof라고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eof는 end of file이라는 의미로서 파일의 끝까지 문자열의 끝까지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문자열의 맨 끝이 널 문자로 이렇게 초기화가 되는 것을 예전에 문자열을 설명할 때 배웠었는데 이 문자열에 도달을 하면 널 문자에 도달을 하면 end of file이라는 의미이고 이전에는 이 파일의 문자열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 파일의 끝 end of file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end of file이 이 앞에 느낌표가 not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파일의 끝까지 도달하기 전까지 입력 스트림을 통해서 이 ch라는 변수의 값을 한 문자씩 대입을 해서 출력을 하는 이와 같은 형태로서 한 문자를 읽거나 쓰거나 하는 형태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getLine이라는 이 함수는 위에는 한 문자를 처리하는 그런 함수였다면 이것은 한 문자열을 처리하는 함수입니다. 즉 텍스트 파일이 이와 같이 여러 줄로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텍스트 파일을 컴퓨터로 입력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getLine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한 줄 자체를 읽는 과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한 줄 한 줄씩 읽어서 컴퓨터 내에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다시 출력을 하는 그런 과정을 이 getLine 함수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력 스트림 getLine이라는 이와 같이 선언을 하여서 이 캐릭터 포인터 s, 즉 이 문자열을 담는 배열을 여기에 매개변수로서 전달을 하고 int n 이 부분은 여기 몇 바이트를 읽을지 몇 문자를 읽을지를 여기에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예제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앞서서 그 입출력 함수를 설명을 할 때 여기 모드가 들어간다고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모드가 바로 모드에 들어가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드라고 작성된 부분에 이런 모드를 사용을 해서 얘가 입력을 할 건지 뭐 출력을 할 건지 app라고 하면 파일의 끝에서부터 문자를 작성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할 수 있고 at라고 하면 파일의 끝에서 읽거나 쓰는 그런 모드 trunc라고 하면 만약에 이 파일이 존재하는데 파일이 존재할 때 파일의 길이를 0으로 초기화해서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 일반적으로 if스트림과 of스트림의 초기값은 이렇게 in과 out이라는 이런 기본적인 모드이고 따라서 이번 과제를 할 때는 이와 같이 iOS in과 iOS out 이 모드를 통해서 기본적인 입출력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파일 스트림을 통한 입력과 출력을 담당하는 부분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샵 include fstream 이 헤더 파일을 먼저 선언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바로 메인 함수를 보게 되면 ofstream이라는 출력 스트림을 지금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output.txt라는 경로를 지정한 뒤에 그리고 내가 출력을 하겠다라는 모드를 이 뒤에 작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림의 이름은 out 파일로 선언이 되었고 따라서 이 반복문을 보게 되면 out 파일 그리고 꺽쇠 2개 i 꺽쇠 그리고 and l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와 같이 꺽쇠를 통해서 출력을 하는 형태는 똑같습니다. 봤듯이 cout이라는 표준 출력을 통해 출력을 했을 때 이게 모니터에 출력이 되는 것처럼 out 파일이라는 스트림을 통해서 이 i라는 변수를 반복하면서 전달을 하면 이게 텍스트로서 텍스트 파일에 1, 2, 3, 4 이와 같이 현재 반복문 변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력이 다 완료되면 outfile.close 이 close라고 해서 스트림을 닫아줘야 됩니다. 네, 닫아줘야 다음에 또 input 스트림을 통해서 입력 스트림을 통해서 파일에 입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close로서 스트림을 닫아주고 그 다음에 infile이라는 입력 스트림을 마찬가지로 또 선언을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 파일 output.txt라는 경로를 통해서 입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ios.in이라는 모드와 함께 이와 같이 지정을 해서 파일을 읽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while에서 in file.eof 즉
end.o 파일이 아닌 동안에 계속 한 줄씩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in file.getLine 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는 입력을 컴퓨터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한 줄을 getLine 함수를 통해서 읽어오면 이 읽어온 것을 input 스트링에 저장하겠다 라는 의미이고, 이때 입력을 받을 때 한 번에 100바이트까지 읽어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기 전에 이와 같이 inFile.close, 여기에는 이 스트림의 이름이 들어가야겠죠. stream.close라는 이와 같은 함수를 통해서 스트림을 닫아주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른 예시로서 이제는 이 예시는 test2라는 이 텍스트 파일에서 test3로 문자를 읽어서 전달을 하는 그런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fin.get ch라는 이 변수에 내가 현재 test2라는 이 테스트 파일에서 읽어온 문자를 계속 ch로 전달을 하는데, 만약에 ch에 더 이상 값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제 이 while문이 계속 반복하지 않고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test2에 값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ch로 값을 전달을 받고, 이때 ch를 출력을 한 다음에 fout으로 이 test3라는 텍스트 파일에 ch를 전달을 하는 그런 간단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fin.close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fout.close도 이 밑에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네, 제가 깜빡했던 것 같습니다. 추가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입출력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했고, 이제 구조체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조체는 하나 이상의 변수, 그전에는 하나의 변수만 이렇게 선언을 했었다면, 이제는 하나 이상의 변수를 묶어서 새로운 자료형을 정의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전에 과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5명의 학생의 점수를 입력을 받아서 그것을 출력을 하는 그런 예시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의 묶음을 5명치를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name A, id A, phone number A, age A, 그러면 다음으로 name B, id B, phone number B, age B, 그 다음에 name C, id C, 이와 같이 좀 코드가 길어지는 이와 같이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구조체를 사용을 함으로써 이 구조체의 예시인데, 구조체를 처음에 지정을 할 때 이와 같이 struct person A라는 이 구조체를 사용을 해서 A의 이름과 아이디와 폰 넘버를 각각 순차적으로 지정을 해줌으로써 왼쪽에 구조체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예제보다 훨씬 더 간결하게 코드를 구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조체를 초기화하고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선은 이것도 하나의 변수이기 때문에 똑같이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 구조체 안에 어떤 변수가 들어갈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메인 함수 위에 struct 다음에 내가 사용할 구조체의 이름을 지정을 해줍니다. 이 예시에선 제가 student라고 명칭을 정했기 때문에 이 이름을 student라고 보게 되면, 이 안에 student라는 자료형 안에 캐릭터 name과 int grade, int age, 즉 이름과 학년 그리고 나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구조체가 이 스튜던트 구조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구조체가 선언이 되어 있고, 이를 메인 함수에서 사용을 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게 되면, 우선
기존의 변수를 선언할 때 a라는 정수형 변수를 선언한다 치면 int a라고 선언할 수 있듯이 여기에 struct 이것이 구조체라는 그런 의미로서 앞에 struct라는 문자를 사용을 하고 그 뒤에 student라는 내가 현재 사용할 구조체 변수의 이름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가 앞으로 사용할 구조체 변수의 이름을 뒤에 지정을 함으로써 이 구조체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밑에서는 이제 입력을 받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input the name 이제 이름을 입력을 합니다. 이름을 입력을 할 때는 똑같이 scanf 함수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다만 차이점은 p1이라는 이 변수에 접근을 할 때 p1.name이라는 이 안에 student라는 구조체 안에 name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name이라는 값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앞에 점을 붙입니다. p1.name 이라고 사용을 함으로써 name이라는 변수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력을 하고 또한 학년을 입력을 할 때도 마찬가지 주소와 이 변수의 주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주소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앞에 주소 연산자를 붙이고 p1.grade, p1.age 이와 같이 앞에 점을 붙여서 구조체 안에 있는 변수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또 다른 선언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student라는 똑같은 구조체에 p1과 p2를 각각 선언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선언을 할 때 앞에서는 입력을 받아서 이와 같이 변수를 사용을 했다면 여기서는 선언과 동시에 이 변수를 초기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기화를 진행을 할 때에는 여기에 중괄호를 표시한 뒤에 중괄호 안에 이 구조체가 처음에 선언이 될 때 제일 위에 name이라는 변수가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grade, age 순서대로 이와 같이 선언이 되었습니다. 이 순서를 맞추어서 제일 앞에 제임스라는 이런 이름을 선언을 해주면 이것은 name과 매칭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순서로 3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grade에 매칭이 되는 것이고 제일 마지막 뒤에 16은 age에 매칭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조체 안에 선언된 순서와 실제로 이 구조체 변수를 사용할 때 이 중괄호 안에서도 이 선언된 순서를 매칭을 시켜줘야 이 구조체 변수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출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제임스라는 이름이 먼저 출력이 되고 3과 16, 즉 이 순서를 맞춰서 사용을 해야 정확하게 초기화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구조체도 똑같이 하나의 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과 같은 선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포인터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변수이기 때문에 포인터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int num과 캐릭터 스트링을 표현하기 위한 스트링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언을 할 수 있다면 배열로서도 int num 10의 사이즈를 가진 배열과 캐릭터 이 문자열을 가리키는 10개의 변수를 배열로서 선언할 수 있고 이 person이라는 이 사람을 의미하는 그런 구조체를 선언했을 땐 10명의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구조체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용을 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struct student라고 위와 같이 지정을 한 뒤에 이제 각 변수에 이 구조체 안에 있는 변수에 접근을 하기 위해선 앞에서 점을 붙인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을 한 뒤에 안에 반복문 변수를 통해서 배열의 각 요소에 접근을 하는 이런 방식은 이전에 사용했던 이런 배열의 접근 요소와 접근 방식과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인터를 우리가 사용할 때에도 이 num이라는 변수를 10이라고 저장을 했을 때 이 포인터라는 변수는 num을 가리킬 때 이렇게 주소 연산자를 앞에 붙여서 해당 주소를 가리키는 이런 역할로서 우리가 포인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조체를 사용을 할 때에도 struct person p라고 사용을 하면 이와 같이 처음에 변수 초기화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앞에 포인터를 붙여서 이 주소를 가리키는 역할로서 포인터를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시인데 P라는 사람을 제임스와 3학년 16살로 초기화를 하고 이 사람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한 뒤에 이제 이 가리키는 값에 대한 값의 변경을 하고 싶으면 이전에 포인터를 사용할 때 이 별이라는 의미가 간접 참조 연산자였고 이 별을 붙여야 우리가 가리키는 변수의 값을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인터 앞에 별을 붙였습니다. 이는 앞에서 사용했던 포인터의 개념과 똑같은 사용 방식이고 이 뒤에 점을 붙여서 그레이드는 1 그리고 이 값의 .ag는 17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를 간단히 하면 이와 같이 이 안에 괄호와 별을 사용을 함으로써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에 접근을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이와 같이 화살표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표현과 아래에 있는 표현이 똑같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실제로 사용을 할 때에도 포인터를 통해서 구조체를 접근을 할 때 이런 표현 방식보다도 아래에 있는 표현 방식을 더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차이점은 포인터 변수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여기에 점을 사용한다는 것과 이제 포인터를 통해서 값을 가리킬 때에는 변수를 가리킬 때에는 이와 같이 화살표 표시를 통해서 변수에 접근을 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포인터를 사용한 구조체의 간단한 예시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이 x와 y 좌표를 각각 지정을 한 다음에 이를 메인 함수에서 다음과 같이 초기화를 하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구조체의 포인터 변수는 p1이라는 점을 가리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와 같이 값의 변경을 지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여기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에 2를 더하고 포인터가 가리키는 y값에 4를 더한다고 가정했을 때 즉 이것은 지금 포인터가 P1의 구조체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P1에 있는 값이 2가 증가되고 4가 증가돼서 여기는 3과 6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포인터가 P1에서 P2로 가리키는 대상을 바꾸어서 이제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변수에 4를 더하는 과정과 포인터가 가리키는 y좌표에 8을 더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게 똑같은 표현 방식이지만 어느 쪽이 더 사용하기 편할지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면서 편한 대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에는 처음에 3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4가 더해짐으로써 여기 7이 더해지고 여기는 12가 출력이 되는 과정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니온, 한글 우리말로는 공용체 정도로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구조체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약간 다른 개념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게 되면 우선 이렇게 선언을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뒤에서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 이 변수에 접근을 하는 방식 또한 포인터와 다시 구조체와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와 같이
이 공용체 안에 변수가 지정이 되어 있을 텐데 이 변수들이 한 주소를 갖고 그 주소에 할당된 어떤 공간만큼 우리가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공용체에서는 사용을 하는 이 공간이 똑같은, 즉 똑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밑에 그림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구조체는 이렇게 x 포지션과 y 포지션 그리고 디스턴스라는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을 때 이 인트형으로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4바이트로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4바이트로서 같이 x 포지션과 y 포지션이 선언이 되어 있고 그리고 디스턴스라는 더블형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8바이트이기 때문에 총 구조체의 사이즈는 8바이트 더하기 4바이트 더하기 4바이트 총 16바이트. 즉, 이 포인터라는 변수, 구조체 변수이죠. 구조체의 사이즈는 16바이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니온은 이 각 변수들이 주소 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똑같이 4바이트와 4바이트, 8바이트로 선언이 되어 있을 때 제일 큰 공간인 8바이트를 4바이트 인트와 4바이트 인트가 똑같이 공유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는 다음 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용체는 어떻게 쓰느냐, 왜 쓰느냐에 대해 알아보면 이와 같이 박스라는 유니온 공용체가 사용이 된 부분을 보면 int num과 그리고 각 배열이 선언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캐릭터 자료형은 1바이트고 쇼트는 2바이트이기 때문에 옆에 그림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로서 우리가 공간의 형태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유니온의 크기는 4바이트입니다. 4바이트. 왜냐하면 이 int 자료형이 제일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니온의 사이즈는 4바이트로서 표현할 수 있고 이제 이 공간을 한 바이트씩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가 1바이트, 각각 1바이트씩 저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int라는 자료형에 정수형 값이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캐릭터 0번째 인덱스와 첫 번째 인덱스, 두 번째 인덱스, 세 번째 인덱스가 각각 이 부분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저장된 어떤 값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쇼트가 2바이트형 값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가리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저장된 어떤 값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는 당장 생각을 해봤을 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데이터 안에서 한 바이트씩 어떤 값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은 이때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4바이트 단위로 어떤 자료형의 최소 단위만큼 표현을 했던 것과 달리 한 바이트 내지 또는 뭐 2바이트 이런 작은 단위로서 이 데이터에 접근을 해야 된다면 이때는 공용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니온의 예제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변수가 지정이 되고 변수의 num이라는 변수에 이렇게 정수형으로 상당히 큰 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값을 num이라는 값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a와 b라는 각각 캐릭터 변수와 쇼트 변수를 통해서 배열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a의 0번째 인덱스는 앞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저장된
한 바이트 아스키 코드를 출력을 하면 현재 여기서는 당장 알 수 없는 어떤 값이 나올 것입니다. 뭐 a라고 가정을 하면 a라는 값이 출력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뒤에 있는 이 세 번째 값에 대해서도 언더 이 부분에 대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한 바이트 값의 아스키 코드 값을 출력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알 수 없지만 무슨 값이 또 나오게 출력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바이트 값의 이 부분을 출력을 할 때에도 현재 여기서는 알 수 없는 어떤 값이 나올 것이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출력을 하면 이와 같이 각 한 바이트 그리고 두 바이트에 저장이 되어 있는 4바이트 인트 정수형 값을 한 바이트와 두 바이트로 각각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제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과제도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4개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 과제와 두 번째 과제는 파일 입출력,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과제는 구조체를 송한 그런 과제를 해결하는 문제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선 첫 번째 문제는 구름상에 이와 같은 3개의 텍스트 파일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텍스트 파일을 열게 되면 아래에 한 줄에 어떤 문자열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 문자열을 읽어서 이 문자열에 저장이 되어 있는 a의 값을 출력을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따라서 포함을 해야 될 헤더 파일은 fstream, 그리고 iostream도 물론 필요하겠죠. iostream도 필요하고, 네, 그리고 cstring은 기존에 C 언어에서 사용했던 string.h와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이 문자열의 길이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cstring이라는 함수가 다시 헤더 파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cstring이라는 헤더 파일도 필요할 것이고, 다만 유의할 점은 C++에서 이런 헤더 파일을 사용할 때 뒤에 .h를 붙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샵 include iostream, 샵 include fstream, 샵 include cstring과 같이 헤더 파일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입력을 받을 때는 ifstream 하고 여기 사용하고 싶은 변수의 스트림의 이름을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을 해준 뒤에 이제 파일의 경로가 data/data1.txt, data/data2.txt, data/data3.txt와 같이 경로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로 지정을 해준 뒤에 ios in 이라는, 제가 앞서서 모드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입력을 하겠다는 모드로 지정을 해준 뒤에 각각 데이터1과 데이터2와 데이터3에 있는 a의 값을 확인을 해서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각각 데이터1에 10이 저장이 되어 있고 a가 10이 저장이 되어 있고 데이터2에 15, 데이터3에 20이라는 a의 값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단지 순차적으로 10과 15, 20을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이제 앞서서 1번 과제는 파일에서 입력을 받는 간단한 과제를 했다면 이번에는 입력과 출력을 둘 다 하는 그런 과제로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내가 출력을 할 파일을 지정을 해서 그곳에 어떤 문자열을 입력을 한 뒤에 이제 그 해당된 그 파일을 다시 인풋 스트림으로 읽어서 그 파일에 저장된 문자열을 퓨전 스트림으로 출력을 하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우선 텍스트 파일에 먼저 문자열을 작성을 한 뒤에, 그리고 이 문자열을 다시 읽어서 모니터로 출력을 하는 과정이죠. 그러면 이 밑에 예시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추가를 하게 되면 여기에 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코드를 설명을 하면 먼저 위에 헤더 파일을 지정을 한 뒤에, 그리고 파일로부터 입력받을 그런 캐릭터 배열을 지정을 합니다. 선언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아웃풋 스트림에서 내가 앞으로 쓸 파일을 지정을 합니다. 이때 파일을 지정할 때 데이터 슬래시 데이터.txt 이 경로를 통해서 파일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의 경로로 쓰게 되면 아마 오류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슬래시 데이터.txt로 파일 경로를 지정한 뒤에 이 파일을 읽고 쓰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한 파일을 읽고 쓸 때 먼저 스트림이 끝난 뒤에 그 다음에 또 스트림을 선언을 해야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먼저 스트림을 사용한 뒤에 클로스로 스트림을 닫은 뒤에 그 다음에 입력 스트림을 열어서 또 입력을 받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되겠습니다. 다음 복소수 연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복소수 연산은 우선 복소수는 이렇게 실수와 호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문자 숫자를 의미하는데 예시를 들게 되면 뭐 3 더하기 5i 이렇게 숫자를 표현을 하게 되면 앞에 부분은 실수부, 뒤에 있는 부분은 허수부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때 이 i라는 허수의 특징은 i가 제곱이 되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소수에 대한 더하기 연산과 곱셈 연산을 이와 같이 출력문으로서 보여주면 되는데, 이때 add 연산과 곱셈 연산은 다음과 같이 이런 공식을 통해서 사용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야 될 것은 이 복소수로서 사용되는 부분을 구조체로서 정의를 하시고, 구조체로 정의를 한 다음에 이 정의된 복소수를 선언을 해서 두 개의 복소수를 선언을 해서 덧셈과 곱셈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그런 문제입니다. 따라서 struct 뭐 정하고 싶은 이름을 정한 뒤에 여기에 int real int img 와 같이 선언을 하여서 이제 이 구조체 변수 안에 있는 값을 통해서 복소수 연산을 진행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과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이와 같은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루트를 표현하기 위해선 math.h라는 헤더 파일을 포함을 해야 됩니다. 이 헤더 파일 안에 sqrt라는 이런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함수가 제곱근을 표현을 하는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예시를 보게 되면 sqrt 안에 4라는 인자를 넣게 되면 4의 제곱근은 2이기 때문에
2가 리턴 값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sqrt 169를 값으로 넣었을 때는 이것의 제곱근인 13이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야 될 것은 이 x와 y라는 부분을 앞에서 봤을 때 이런 예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조체로서 x좌표와 y좌표를 각각 선언을 할 수 있는 구조체를 지정을 한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예시에는 이와 같이 소수점 6자리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구름에 테스트 케이스를 올릴 거지만 6자리가 아니라 2자리까지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출기한은 6월 8일까지 월요일 12시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